네, 최근 전국 상황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야 반장 Q 시간인데요.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선출되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120여일 동안의 대장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생생한 전국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닮았다, 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영상 구성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텐데 닮았다, 하지만 다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일단은 인물로 봤을 때는 두 분 모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 분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닮은 점은 그 두 사람 다 그 변호사 출신이죠. 네.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짚어볼 이 닮았다는 점은 첫 행보,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첫 행보를 어떻게 좀 가져갔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윤석열 후보 첫 행보는 사실은 5일에 후보로 확정이 됐고 6일에 가락시장 방문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민생 행보로 첫 스타트를 끊었고 오후에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서울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가 선출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다녀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 일정이 아주 빡빡했어요. 현충원 일정이 8시였고요.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는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9시쯤이었고요. 이후에 직후에는 또 그 의원들 상견례 겸한 현안 보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나가고 있죠. 뭐 9시, 9시 반, 그다음에 11시에는 또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굉장히 바빴네요. 네, 오후 일정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만나고 현안 보고에서 의원들 만나고 또 이제 국회의장, 오후에는 뭐 부의장들도 만났고 헌정회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그 뭐랄까요, 여의도 녹아들기 행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웠다기보다는 이제 하나씩 메워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첫 행보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앞서서 좀 닮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교해 보면은 그 첫 행보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물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일 선출이었고 11일, 10월 11일 날 현충원 참배를 했는데 장소가 달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참배하는 저 장소는 대전 국립현충원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참배한 곳은 서울 국립현충원이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첫 후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공정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서울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서울 현충원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요새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을 꽤나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중원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당일날 대전 현충원 방문한 이후에 청주에 있는 또 질병관리청을 방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충원이긴 한데 그 대전이냐 서울이냐가 또 달랐고요. 보통 현충원에 참배를 하면 방명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방명록이 또 내용이 또 많이 조금 다릅니다. 그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 승리 시대를 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면서 미래, 그러니까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윤석열 후보는 딱 들어오시죠. 정권 교체하겠다,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대를 지금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자, 민생 경쟁하자라고 오늘 제안을 했더니 윤석열 후보는 부패와의 전쟁이다 이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날 대구를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을 찾아가서 청년들을 좀 쭉 만났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랬더니 뭐 일단은 선의 경쟁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당일에 김영수 앵커가 인터뷰 진행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강한 추진력은 참 강점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는 점은 큰 약점이다라면서 일침을 네.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신경전, 탐색전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열을 하다가 이제 네. 뭐 본격적으로 서로를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국민의힘 네. 당회의에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저희는 사실 국회에서 마주치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 회의가 9시에 있었고요. 그 민주당 회의가 9시 반에 있어서 국회 2층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끝과 끝에 좌우에 있는데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그 민생과 정책을 전면에 배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죠. 그 윤석열 후보와의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네. 또 정책 토론회도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을 예측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네거티브, 비방전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정책 경쟁 만들어가자라는 제안으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저희 출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우리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받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당 지도부 회의에 가서 한 이야기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대선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재명 후보는 민생이나 정책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고발 사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후에 좀 더 찾아보겠지만 뭐 이제 다른 돌려서 이야기한 건 있지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미리 내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사실 뭐 대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선 특히나 비방전이 심화될 것 같다고도 하는데 정책 위주의 공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께서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 세수 40조 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 넘는데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5일, 그러니까 6일에 가락시장 가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맞받았습니다. 50조 원 들여서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랑은 좀 상당히 결이 다른 정반대 정책이죠. 먼저 일단은 그 취약계층이나 피해를 많이 본 계층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요 논쟁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6일인가요? 그 검언개혁 촛불행동 연대에 참여를 했는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자신도 잡아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민생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그 대담의 성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검언개혁 촛불연대라는 곳인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좀 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모임이긴 네.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수호 세력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탔다라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전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미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공세와 공방전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또 프레임 네. 경쟁도 경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될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틀에다가 후보를 가둬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의 정치의 색은 이런 색이다라고 가두는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요 발언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낡은 정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수락 연설, 그다음에 선대의 출범식에서의 연설문 등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굉장히 낡은 정치 세력,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또 이제 자질이 없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좀 가두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하겠다라는 그게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부패와의 전쟁,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패와의 전쟁이나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개발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게 예. 이제 당으로까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후보가 직접 공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당의 그 원내대표라든지 당 대표가 당이 대리전에 나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리전에 나서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도 뭐 벌써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제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불공정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까지 좀 직접 거론을 했어요. 송영길 네. 대표가 언급했죠. 네, 일본 정부 지원받아 연구하는 교수의 아들이다라고 공세를 이어갔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 DNA를 빼닮았다라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네, 네. 말의 전쟁도 시작이 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닮았다 하지만 다르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일정 자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 개발 이익을 성남 주민들이 원하는 본시가지 재개발, 분당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정권 교체, 세상이 바뀌는 정권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말씀에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네, 영상 구성으로 보니까 여야 네. 후보의 걸어온 길, 여야 후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걸 영상으로 딱 요약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닮은 구석도 있고 또 다른 구석도 있고 그렇게 보이네요, 두 후보. 그러니까 많이 다르고요. 예. 오늘 뭐 날씨 쌀쌀해졌는데 사실은 대선 전국은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깐부 선대위가 가능할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경선에 떨어져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태 고마웠다는 그런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 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슬슬 걸어갑시다. 대표님 사진 한번. 예. 사진 한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래 지금 하고 있네. 대거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선전과의 깨끗한 승부. 거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4년 기다리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정면입니다. 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8살입니다. 아, 진짜 응원해가지고 왔어요. 기분이. 저희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청년 대책을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번 남았네. 홍준표의 청년표가 네. 윤석열 후보로 갈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인데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 사실상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해단식에서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사실상 뭐 일단락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불참하는 쪽으로. 불참. 네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지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의원의 지지, 승복 선언을 넘어선 예. 지지 선언과 선대위 합류가 굉장히 필요했고 급했을 텐데 네. 네. 홍준표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썼었잖아요. 네. 홍준표 선배님, 우리 모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그 깐부다.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었지만 오늘 해단식에서 홍준표 의원 대선에서 마이크 잡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말 사이에 경선 경쟁자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예. 아니 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지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이 오면은 만날 의향이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리고 나 고집 센 사람이다. 전화도 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농담 삼아서 기자들에게도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아니고 내일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그 자신과 관련된 기사도 쓰지 말아달라. 전화도 안 받겠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예. 전화 통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가능성도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화합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깐부, 그러니까 원팀, 이게 그렇죠.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돌이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0월 10일에 선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쉽게 마음을 연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대장동 국감이라든지 그런 거 지나고서 지난달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이제 뭐 기사에 다 헤드라인이 이제 원팀, 뭐 예. 이제 선대위 구성 박차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와의 회동은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그 선대위 구성 일정은 홍준표 의원과 한번 회동을 하고 예.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대위를 출범하는 일정을 잡고 있을 텐데 지금 홍준표 의원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입장을 보면은 그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졌다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경선 당일에 포옹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넘어서 다시 이제 둘과 그러니까 1대1 회동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홍준표 의원은 이제 올해 대선이 비리 대선으로 치러질 것이다면서 그 청년들 2030이 아니라 2040까지 아우르는 청년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예. 거기에 회원 수가 100만이 되면은 그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2030 세대의 네. 당원 가입이 급증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탈당 러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만 보면 623명이 탈당했는데 그 가운데 527명이 2030 세대였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장 걱정이 커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후에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는 민주당에 비해서 2030의 표심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보였던 것은 네. 맞거든요. 그리고 예. 신규 당원 가입자 23만 명 가운데 2030이 한 7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물론 전체 유권자 중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 당원 중에 7만 명이면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청년들의 표심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2030 세대가 탈당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탈당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명 정도고 그 가운데 500명 정도면은 아직은 잘 막는다면은 이쯤에서 차단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전체 탈당 숫자가 아니라 서울만 잠깐 서울만이죠. 언급해 줬어요. 그렇죠. 예. 서울만 623명이 탈당했는데 527명이 2030 세대다. 네네네. 그리고 전체 탈당 인원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500명 선 혹은 뭐 1000명을 넘기지 않는 선 최대한 저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예. 그 정치 개혁을 바라는 그 청년들의 마음 잘 알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청년층 끌어안기는 상당히 과제 중에 하나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준비한 비단 주머니가 네.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게 또 포함이 돼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 저희 뉴스큐 출연에서는 어떤 뭐 선거 문화라든지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비단 주머니를 한 2개인가 주었었나요? 네. 네, 어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회동을 하면서 이미 계략적인 당 상황에 대해 가지고 후보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용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개만이 아니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표님하고 점심하면서 그동안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하고 계신 걸 보니까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다 보셨죠, 아까? 네. 네. 진짜 비단 주머니 2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여쭤봤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밀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예. 저 같아도 공개하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뭐 대선 전략이겠죠. 예. 대선 전략일 테고 또 이제 길게 보면 선거 문화, 선거 캠페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운동이라는 게 캠페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당의 이미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당의 승리 전략을 짜가는 건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뭐 선거 운동의 한 문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공약법도 들어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네네. 또 다시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연 합류할 것인가, 또 윤석열 후보와 호흡이 맞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저희 야당 팀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은 일단 현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할 거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준석 대표와 네. 윤석열 후보의 회동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채널A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네. 거기서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제안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제 선대위 구성이 이번 달 후반부나 이렇게 가면서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이 더 자주 거론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강력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대위를 꾸려갈 때 이견이 없겠느냐를 조금 더 따져보면 네. 예.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물음표가 붙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참 그 윤석열 전 후보, 그러니까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캠프, 전 캠프를 보면은 자리 사냥꾼들이 참 많다. 예. 그리고 정말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광흥창 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금강빌딩이라 해서 금강팀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수가 캠프를 꾸려가면은 유사 독재로 갈 수 있다라면서 당 전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은 민주당과 비슷하게 통합선대위, 메머드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좀 더 정권을 주기를 바라는 네. 이준석 대표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더 정권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서 다소 갈등이 빚어질 소지는 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선대위 원톱 역할을 네네.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모든 당무 우선권이 그 후보에게 그렇죠.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윤석열 표 첫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비서실장에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그렇습니다. 임명이 됐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하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좌장으로 불리고 예. 뭐 사실상의 실세.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로 이제 한참 이제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기 입당을 다소 강하게 주장했던 네. 의원 중에 한 명이 네.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당시에 또 인터뷰 내 윤석열 후보가 경선 당일에 전당대회 당일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그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온 거가 참 예. 잘한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도 권성동 의원에게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다면 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전 네. 위원장과 네.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본인, 예. 또 권성동 비서실장이라는
실세 의원 사이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사 이재명 뒤집기 나설까? 저희가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재명 뒤집기 나설까? 그 이유는 최근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래픽 빠르게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오늘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 다자구도죠. 네. 윤석열 후보가 많이 올랐어요. 10% 넘게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빠졌고요. 양자 구도를 보더라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양자 대결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많이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살짝 빠졌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과 그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정당 지지율 볼까요? 한번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은 4%포인트 정도 올랐죠. 민주당은 한 3% 넘게 3.4%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보면은 부정평가가 62.9%예요. 보면은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창당 뒤에 최대치로 나타났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지난 5월 3주차 이후 처음으로 50%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다 해석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컨벤션 효과가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건 이제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내일쯤부터는 원상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다.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답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과표집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YTN도 오늘과 내일 조사를 해서 오는 10일 모레 10일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송영길 대표 말대로 원상이 회복이 돼서 지지율이 좀 올랐을지 아니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에 눌려서 고전을 면치 못할지 아니면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반등 전략을 내놓을지도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반장 큐 오늘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전국 현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